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호랑할매예요. 부담 없이 듣는 옛날 이야기. 이야기 듣고 마음 편안해지기를 바래요. 땅속 나라의 큰 도적. 옛날 세상에 아기 귀신이라는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도적이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여러 명씩 잡아서 사라지니 세상 사람이 온통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 날 아기 귀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는데 겁도 없이 임금님 사는 대궐로 질풍처럼 쳐들어가 장수와 군조를 무수히 죽이고서 귀한 보물들을 빼앗아갔다. 게다가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공주를 훌쩍 안아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공주를 잃은 임금은 큰 시름에 잠기고 말았다. 때마침 나라에 큰 시험이 있어 전국에서 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도적에게 공주를 빼앗긴 마당에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었다. 임금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아기 귀신에게 잡혀간 내 사랑하는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큰 벼슬을 주겠노라. 누가 해보겠느냐? 아기 귀신이라는 말에 다들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한 젊은 무사가 나섰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궁중에 무장 3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기뻐하며 궁중에서 제일 까는 무장을 셋 골라서 젊은 무사를 따라가게 하였다. 무사는 큰절을 올린 다음 궁중의 무장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4사람은 도적의 집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는 다리가 부러진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독수리에게 집을 아끼고 상처를 입은 까치였다. 무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치 다리에 상처를 보살피고 명태 껍질로 감싸 주었다. 덕분에 까치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다. 그날 밤 무사의 꿈에 낮에 보았던 까치가 나타나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아기 귀신의 집을 찾으시겠지요? 여기서 동쪽으로 30리 밖에 가면 산이 있고 그 산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잘 살피면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을 겁니다. 조개 껍데기를 드러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 구멍이 도적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랍니다. 잠에서 깬 무사는 날이 밝자 궁중 무장들을 이끌고 까치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과연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고 그 밑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구석에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었다. 그 조개 껍데기를 들고 보니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무사가 그 구멍을 쑤셔 헤치니 구멍이 점점 커져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되었다. 그 구멍 속은 얼마나 깊은지 어두컴컴하여 그냥 뛰어들 수가 없었다. 젊은 무사는 무장들과 함께 새끼줄과 풀을 엮어서 길다란 줄을 만든 다음 그 줄을 구멍 속으로 늘어뜨렸다. 자, 차례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위험을 느끼거든 줄을 흔드시오.
그러면 위에서 끌어올려 줄이다. 궁중의 무장 한 사람이 먼저 줄을 붙잡고 굴 속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아기 귀신을 만날 생각을 하자 덜컥 겁이 나서 몇 걸음 내려가지도 못하고 줄을 흔들었다. 둘째 무장은 반 정도까지 내려갔으나 역시 무서운 생각에 줄을 흔들고서 땅 위로 올라왔다. 세 번째로 나선 사람은 궁중에서 제일 간다는 무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까지 내려갔지만 귀기서린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자 전날 궁궐에서 보았던 아기 귀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떠올라 줄을 흔들고 말았다. 젊은 무사는 할 수 없이 혼자서 땅속으로 내려갔다. 그는 세 사람의 무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보내면 끌어올리라는 말을 남긴 채 굴 속으로 들어갔다. 등골 오싹한 찬바람이 스쳤으나 무사는 꿋꿋하게 바닥까지 내려갔다. 줄을 놓고서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이 환히 트이며 별세개가 나타났다. 커다란 기와집이 즐비했다. 무사는 마을 복판에 있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생긴 집이 아기 귀신의 집임을 직감하고 은밀히 그곳으로 향했다. 가보니 집 밖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눈에 띄었다. 무사는 그 버드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버드나무 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 순간 무사는 버들잎을 한 줌 훑어서 동이 위에 떨어뜨렸다. 바람도 몹시 부네.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물을 길어서 부었다. 무사는 다시 또 버들잎을 훑어서 뿌렸다. 그러기를 세 번이나 하자 여인은 이상하네. 지금은 바람도 안 부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당신은 지상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험한 데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자 무사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해 주었다. 그래서 임금님의 막내 공주를 구하러 이렇게 내려온 것이랍니다. 그러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로 나라의 공주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 무서운 아기 귀신을 어떻게 당하려는지요? 일단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공주는 젊은 무사를 치마폭에 숨겨서 아기 귀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공주는 무사를 집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이끌고 가더니 한 옆에 놓인 커다란 쇳덩어리를 가리켰다. 어디 얼마나 힘이 센지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 무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덩어리를 들어 올리자 공주가 말했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힘을 더 길러야 해요. 공주는 무사를 헛간 속에 숨겨놓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며 물 한 병씩을 떠다 주었다. 이건 아기 귀신이 먹는 장군수랍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무사가 그 물을 먹자 정말 점점 힘이 솟구쳐 올랐다. 며칠 만에 무사는 쇳덩어리를 공깃돌 놀리듯 다룰 정도로 힘이 세졌다. 됐습니다. 이제 곧
아기 귀신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술을 먹여 잠들게 할 테니 신호를 보내면 나와서 처치하세요. 그때 갑자기 천둥 치듯 쿵쿵 소리가 나면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 아기 귀신이 옵니다. 어서 몸을 숨기세요. 공주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기 귀신을 맞이했다. 아기 귀신은 집 안에 들어오더니 납작한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걸. 그럴 리가 있습니까? 피곤하셔서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공주가 고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면서 분꽃 같은 손으로 도적의 손을 잡아서 이끄니 도적은 기분이 좋아져서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니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감을 위해서 술상을 보았습니다. 저의 정성이니 많이 드세요. 도적이 화등잔 같은 눈을 껌뻑이면서 말했다. 허허, 이게 웬일이람. 이제 내 말을 듣기로 했단 말이냐?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대감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요. 차 한 잔 드세요. 아, 진작에 그럴 일이지. 도적은 흉악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면서 공주가 권하는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대감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해 주실 거죠? 말해 주고 말고. 대감님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혹시라도 누구한테 지거나 죽는 일은 없겠죠? 정말 아무 약점도 없으신 거죠? 그러자 술기운에 경계심이 풀린 도적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가 있겠느냐? 내 왼쪽 옆구리에 비늘이 있는데 그걸 떼어내면 나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하지만 이 세상에 그걸 떼어낼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공주가 재차 권하는 독한 술을 거듭 들이킨 도적은 술에 취해 눈을 둥그렇게 뜬 채로 끌어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공주는 얼른 헛간에 숨어있던 무사를 불러들였다. 저기 벽에 걸어놓은 칼이 천하의 보검인입니다. 어서 저 칼을 들어 도적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세요. 그 보검은 보통 사람은 까딱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칼이었다. 하지만 그간 장군술을 먹고 힘을 기른 덕에 무사는 그 칼을 번쩍 들 수 있었다. 무사가 칼을 들자 칼이 쟁쟁 울기 시작했다. 그 서슬에 도적이 뒤척였다. 어서요. 무사는 얼른 칼을 들어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잘라냈다. 그러자 도적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무사는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칼에 맞아서 떨어진 머리가 펄쩍 뛰어 천장에 닿더니 다시 아기 귀신의 몸뚱이로 가서 척 붙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무사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잘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리는 펄쩍 뛰어서 제자리에 달라붙었다. 무사는 그만 혼이 빠질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서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세요. 공주의 말에 정신을 차린 무사는 힘을 다 쏟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칼을 휘둘렀다. 동강 떨어진 도적의 머리가 다시 몸에 붙으려고 펄쩍 뛰기 시작했다. 이때 공주가 어디서 났는지 매운 재를 한 움큼 쥐고 있다가 도적의 목에 뿌렸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목에 달라붙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도적의 몸뚱이도 고목이 넘어가듯 털썩 거꾸러졌다. 아기 귀신의 최후였다. 무사는 아기 귀신의 집을 뒤져 세상에서 빼앗아 온 금은 보화들을 찾아 가지고 공주를 이끌고서 땅속나라 입구 쪽으로 향하였다. 아기 귀신의 부하들이 덤벼들었지만 한 명도 남김없이 무사의 칼날에 쓰러졌다. 세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이른 무사는 새끼줄을 흔들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무장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줄이 흔들리자 그들은 얼른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줄에 갖가지 금은 보화가 매달려 올라왔다. 다시 줄을 내려보내니 이번에는 예쁜 여인이 이끌려 올라왔다. 궁중에서 모시던 공주였다. 자, 어서 줄을 내려 무사님을 끌어올리세요. 그렇지만 무장들은 잠깐 무엇을 의논하는 듯 하더니 줄 대신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을 구멍 속으로 굴려 떨어뜨렸다. 그러자 땅 속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났다. 무장들은 얼른 땅 속나라 입구를 막아놓고는 양옆에서 공주를 붙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색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무장이 공주를 협박하여 말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손에 죽고 말 것이오. 궁궐에 우릴 당할 자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공주는 아기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다른 도적의 손에 이끌려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다. 3명의 무장이 공주를 데리고 궁궐에 이르자 임금은 하늘로 올라갈 듯 기뻐했다. 저희가 이렇게 공주님을 구하고 금은 보화를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무사는 그만 아기 귀신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소. 과연 이 나라의 최고 무장이라 할 만하오. 내 그대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이 금은 보화를 모두 다 상으로 내리리다.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오. 그렇게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무렵 젊은 무사는 땅속 나라를 방황하는 중이었다.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위돌이 굴러 내려왔을 때 무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번개처럼 몸을 빼어 아슬아슬하게 바위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 입구가 까마득히 높고 보니 날개가 있어 날아가기 전에는 나갈 방도가 없었다. 무사가 그 언저리를 방황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전날 다리를 고쳐주었던 까치가 꿈에 나타났다. 무사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도적이 타고 다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든 무사는 아기 귀신의 집으로 달려가 훌쩍 말에 올라탔다.
말이 몸을 흔들며 반항을 했지만 무사가 고삐를 획 낚아채자 거역하지 못하고 뜻에 따랐다. 무사가 엉덩이를 때리자 말이 펄쩍 날아오르는데 빠르기가 독수리와 같았다. 무사는 말을 물고 땅속 나라 입구로 다가와 위로 치솟았다. 큰 칼을 휘둘러 무장들이 막아놓은 것을 헤쳐버리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무사를 지상에 내려놓은 말은 한 번 크게 울음을 울더니 스스로 검은 바위에 몸을 부딪혀서 죽고 말았다. 무사는 말을 묻어준 다음 급히 궁궐로 향하였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궁궐에 도착하고 보니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다. 3명의 무장이 한껏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고 임금과 신하들은 그 말에 무릎을 치고 있다. 공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무사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소리쳤다. 마마, 소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저 간악한 장수들을 벌주소서. 그 모습을 본 공주가 반색을 하면서 나섰다. 아버님, 저 사람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저분의 공을 저 세 장수가 가로채려 했어요. 그러자 3명의 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무사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무사가 보검을 휘두르자 모두 단칼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무사와 공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면서 무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를 막내 공주와 짝지어 주었다. 무사는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아들, 딸 많이 낳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옛날 시골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집도 있고 땅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큰 한이었다. 좋다는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아내가 말했다. 첩을 들이면 자식을 볼 수 있을 테니 그리 하시지요. 그러자 남편의 낯빛이 저절로 환하게 바뀌었다. 정말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요. 그러자 부자 남편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첩을 구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서 첩으로 삼았다. 따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살게 하면서 틈나는 대로 첩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뜻밖에도 새로 들어온 첩이 아니라 본처였다. 본처는 임신한 지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다. 첩도 아닌 본처에게서 아들을 얻은 부자는 입이 쫙 벌어졌다. 아기를 얻으느라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부자가 찾아오지 않자 첩은 그만 안달이 났다. 남몰래 이리저리 아기를 해칠 기회를 엿보던 첩은 어느 날 부자의 집안 식구가 다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잠자는 아이를 슬쩍 들어다가 광 속의 된장 항아리 속에 깊이 파묻어 죽이고 말았다. 아기가 사라지자 부잣집에는 온통 야단이 났다. 하지만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다. 찾다가 지친 부자는 크게 실망해 집에 들어올 맛을 잃어버렸다. 여자가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제 자식을 잃어버린담. 부자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첩의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는 본가에는 걸음을 끈다시피 하고서 첩의 집에서 살았다.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처가 어느 날 광에서 된장을 퍼다가 찌개를 끓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 된장이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이상했지만 아기가 이미 된장 속에 다 녹은 뒤라서 사연을 알 턱이 없었다. 본처는 된장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쇠죽을 풀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쑤어 암소에게 먹였다. 얼마 안 가서 된장은 전부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된장을 먹은 암소가 뜻하지 않게 새끼를 베어 조그마한 송아지를 낳았다. 등허리에 금 무늬가 아롱진 예쁜 송아지였다.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자 송아지는 본처의 품속을 파고들어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했다. 신기하게 여긴 본처는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자면서 젖을 먹였다. 본가의 암소가 된장을 먹고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첩은 송아지가 본처 자식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첩은 어떻게든 송아지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냈다. 갑자기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 행세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무래도 세상을 하직하려나 봅니다.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어요. 이웃집 점쟁이가 용하다니 한번 찾아가서 내 병 좀 물어봐 주세요. 부자는 당장 점쟁이한테 달려가 첩의 병에 대해 물었다. 허허, 이 병이 아주 어렵군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가에 있는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 먹여야만 회생할 수 있겠어요. 첩과 점쟁이가 미리 내통한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러들였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부자의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냈다. 본처가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부자의 명이 워낙 지엄한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백정은 숫돌에 쓰옥쓰옥 칼을 갈면서 흘끗 송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백정은 깜짝 놀랐다. 어허, 이거 이상스러운 송아지로구나. 죽이면 안 되겠어. 백정은 새끼줄을 품고 송아지를 놓아 주었다. 그리고 송아지 간 대신 그날 잡은 돼지 간을 하나 싸들고 부자한테로 가서 바쳤다. 첩은 그 간을 소금에 찍어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이 신기하게도 몸에 사르르 화기가 도네요 하면서 멀쩡하게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백정에게서 풀려난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리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낮에는 숲속에 쉬고
밤에만 길을 간 송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이를 수 있었다. 도성에 들어가 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를 삼는다지. 신령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대. 그렇게 웅성거리며 다들 북채를 들고 힘껏 북을 쳤으나 북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나무와 가죽이 아니라 짚을 엮어 만든 북이었다. 집덩어리에서 북소리가 난리 만무했다. 그때 금송아지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북채를 잡더니 집북을 치기 시작했다. 둥, 둥, 둥.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북소리가 커다랗게 진동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저것 보게. 소리가 나. 송아지가 소리를 냈어. 그렇게 해서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다. 송아지가 북을 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를 불렀다. 애야, 내가 꿈에 신령님 가르침을 받고 집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고 했는데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님이 어찌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공주와 혼례를 치른 날 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오더니 어딘가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의 연못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못에 다 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저런, 죽으려고 저러는가? 공주가 놀라서 연못으로 다가갔다.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송아지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깎은 듯이 아름다운 한 명의 귀공자였다. 귀공자는 깜짝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임금과 공주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위를 본가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아뵙게 하였다. 부마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쩍 늙은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라니 잘못 찾아오셨소. 나는 자식이 없다랍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부마는 첩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다. 사건의 내막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첩을 벌주어 내쫓고서 본가로 돌아왔다. 부마는 또 자신을 살려주었던 백정을 찾아가서 깊이 살해하고 천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죽을 고비 3번. 옛날 강원도 어느 곳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는 삿바느질을 해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성심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하였다. 한영이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글을 읽으니 학문이 점점 깊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나이 16에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그런 그의 귀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영이는 그동안 한 공부를 시험할 겸 꼭 과거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민할 뿐이었다. 그런 그한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기력이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러자 한영이가 마음을 다잡아 먹고 말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다는니다. 이번 과거의 응시에서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서 한양길이 얼만데 어린 몸으로 어떻게 한양을 간단 말이냐. 내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이대로 죽치고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려무나. 예, 어머니. 한영이는 보찜에 집신을 싸 집어지고는 걸어서 과거 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가서 어떤 고을을 지나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가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이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다. 나무막대기 끝에 개똥을 찍어서는 판수 코에다 들이대면서 깔깔댔다. 이놈들아, 구려 죽겠다. 구려 죽겠어. 그럴수록 애들은 더 재미있어 하면서 장난을 쳐댔다. 그러더니 아예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잡아보라고 소리쳤다. 애끼, 이놈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는 지팡이를 찾아다가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유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어 가구려. 한영이는 가난한 봉사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뜻밖에도 규모가 큰 기와집이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다. 이렇게 오신 길에 내가 앞길을 점쳐 드릴 거리다. 사주를 불러보오. 그 말에 솔깃해서 한영이는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사주를 꽂고 산통을 흔들면서 한참을 헤아려 보더니 점괘를 내렸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고 뭐고 다 허사요. 그 말에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세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고비 2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를 하나 내밀었다.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이시구려. 그럼 무슨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다잡아 먹고서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한영이가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분홍길 같은 손으로 한영이 손을 부여잡았다.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히기는 처음인지라 한영이는 몸과 마음이 다 어질어질한 지경이 되었다. 그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 그냥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들고 나가려 하였다. 바로 그때에 어떤 남자 하나가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니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알아채고 오늘 길을 떠난 척하고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영이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다. 주막 주인은 한영이를 잘 대접하고는 여비까지 보태어서 보내주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받은 셈이었다. 이제 2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장도했다. 그는 한 객사를 숙소로 정해놓고는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녀가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말았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서 혼자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산에 몇이 달려들더니 한영이의 입을 막아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어깨에 떠메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라 합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 하여 이렇게 남 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군요.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일을 꾸미고 말았답니다. 외동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제 신세는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는 것이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2개를 꺼내더니 한영이에게 건넸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쓸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서 품에 넣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2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했다. 강물에 집어던지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떠메어져 가다가 문득 품 안에 금덩어리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가 2개 있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도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보면 알 일입니다. 하인들이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루를 열고서 보니 정말 한영이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방만해졌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아석예,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어찌 천벌이 없을까? 우리들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야.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2 하인은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에 응시에서 장당이 장원급제를 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다.
두 정승 모두 혼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 제한 한영이를 사이로 점찍었다. 이 정승,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한영이를 사이로 맞으려 하니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은 임금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 듣자니 이 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김정승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김정승 댁에서 어찌 서두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김정승의 딸과 결혼한 그날 밤 한영이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이 들고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남자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쏜살같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는 다시 방에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방에 들어가 보니 아뿔싸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 한영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김정승 부부는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한영이한테 사정을 듣던 김정승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한영이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날 포도대장이 부하를 이끌고 나와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정승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요. 전부터 우리와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날벼락 같은 말이었다. 한영이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 기었다. 그는 한영이를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한영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채 고생하던 한영이는 문득 판수가 전해준 작은 쌈지를 생각해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면서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테니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다. 한영이가 준 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 쪽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 3개가 씌어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끝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정승에게 쌈지를 전해 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한영이를 처형하겠노라고 하였다. 한영이가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고 있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면서 쌈지를 받아 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 딸은 금세 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해. 흰 백자가 셋이니 백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 오자 겁에 질려 죄상을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 왔던 김정승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한영이를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이를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 없이 한영이가 이정승의 사위로 정해졌다. 한영이는 혼인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지라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한영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내주던 그 처녀였던 것이다. 둘은 그만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이정승댁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한영이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효부와 호랑이.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노인을 지성껏 봉양했다. 특히 시아버지께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매우 지극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가끔 있는 일인지라 며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용돈을 드리면서 다녀오시라고 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향하여 장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다. 왜 이리 늦으실까? 무슨 일이지? 계속 집 밖에 나와 서성이며 시아버지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황혼 무렵이 되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마음이 초조해져서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들쳐 업은 채 시아버지 마중을 나섰다. 마침 남편이 어디를 다니러 가서 집에 없는 터였다. 며느리가 마중을 나서서 한참을 길을 갔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고갯마루에 이르렀다.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기를 업은 채로 험한 고갯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도적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곳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어두워져서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던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섰다. 저만치 앞쪽에 화등잔 같은 퍼런 불빛이 두 개 번쩍거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서 두려움을 떨치고 불빛을 향해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간 며느리는 까무러칠 뻔했다. 그 퍼런 빛은 등불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켠 채 어떤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인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서 살펴보니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가 분명했다. 술에 취하여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 시아버지는 당장 호랑이 밥이 되리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채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다. 호랑이가 발을 들어 노인을 치려는 순간 여인은 전 먹던 힘을 다하여 안 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였다. 제발 우리 아버님을 해치지 말아요. 그러더니 여인은 무슨 생각인지 등에 엎인 채 잠자고 있던 아기를 내려서 호랑이 앞에 내밀었다. 이 아이를 대신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을 해치지 마세요. 여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잠에 취해 있는 시아버지를 번쩍 들쳐 업고는 고개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고개를 내려와서 집에까지 도착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었다. 집에 이르러서 보니 신발이 벗겨지고 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야, 이 나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다음날 새벽 술에서 깬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였다. 내가 어제 뜻밖의 친구를 만나 술이 과했구나. 그래 우리 손주는 어디 있느냐? 손주가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으며 전날의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쨌다고? 노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고갯길을 향해서 내닫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아버님, 몸 상하십니다. 그만두세요. 어느새 두 사람은 전날에 그 장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랑이와 아기가 여태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근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노인은 길게 탄식을 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없이 고개를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보지. 글쎄 말이야. 난데없이 웬 갓난아기가 거기 나타났을까? 며느리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다. 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 오늘 건넌 마을 김 장자가 새벽에 보니 땅가리 위에 웬 아기가 있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건넌 마을 김 장자 댁으로 달려갔다. 먼 발치에서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호랑이에게 던져 주었던 아기가 낯가리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가 며느리가 달려들어서 아기를 안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데 곁에 섰던 김 장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이 아이가 당신네 아기인가요? 그렇다는이다. 그 아기가 어떻게 여기 와 있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김 장자가 무엇을 생각하더니 썩 나서서 말했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기를 살려주었군요. 이 낯가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사양치 말아요. 김 장자는 바로 하인을 시켜서 낯가리로 쌓아놓았던 쌀 100섬을 여인의 집에 실어다 주게 했다. 그러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인과 장자를 치하하며 손뼉을 쳤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 후 여인은 장자 집에서 받아온 곡식을 잘 간수해서 집안 살림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봉양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아이는 뒷날 씩씩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재미있었나요?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듣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편안한 옛날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